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장료 지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굴짝에서 별당 정자를 져놓고 즐기고 놀던 이런 지주제를 한 축으로 하고 또 한 축은 신문적으로 양반 쌍놈 위아래 수직적인 인간의 질서로 지탱되는, 즉 지주제와 신분제로 지탱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조선사회도 언젠가는 망하겠죠. 역사 속에서 망하지 않은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대로마 제국도 망했고 징기스칸의 대원 제국도 망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그 주변의 소국들 삼국시대에서 제일 컸던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다 망했죠. 조선사회도 언젠가 망할 나라였었는데 망해도 제대로 망해야 되겠죠. 제대로 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망했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면서 망했습니다. 제대로 망할 뻔한 대표적인 기회가 1894년 갑오 농민전쟁, 동학 농민전쟁 때 농민군들이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모순을 해결하고 들어오는 침략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적인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농민군들의 이 투쟁을 깼던 것이 일본군들만이 아니었었죠. 그 당시 개화파, 자복 개혁 정권들, 그리고 보수 유생 세력들이 일본과 합작을 해서 그 농민군들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사회가 급격하게 식민지 지배체로 들어가게 됐는데 나라가 망하게 된 소식을 듣고 매천 황현이 절명시를 남기고 아편을 먹고 음독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천 황현을 충절의 시인이라고 그러면서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매천 황현이 1894년 갑오 농민전쟁 때 이 기록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민전쟁 이 수습책으로 어떤 걸 제시를 했느냐, 그때 배천한테는 농민군들은 적이었습니다. 비도 비적 동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동학도들 10,000명을 죽여도 하지 않은 거다. 그 수습책으로 농민군들 10,000여 명을 죽여도 이것은 과하지 않은 거다 하면서 농민군들한테 적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농민군들을 그 토벌하는 이런 토벌 때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이런 농민군들한테 적대적이었던 매천 황현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때 스스로 자결을 한 겁니다. 이런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그 분수령 계기가 됐던 것이 그 동학 농민군들에 대한 진압과 그 패배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라가 망했을 때 음독 자결했던 매천 황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 나라가 망하고 경복궁 근정전 앞에 일장기가 딱 개항되고 일본 육군 항공대 3중호가 축하 비행을 한 겁니다. 망해도 제대로 망하지 못하니까 조선사회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하에서 식민지 지배의 영속성을 꾀했던 세력들은 식민지 지배 체제가 마냥 계속된다고 선전했죠. 그 대표적인 선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최고의 문인이었던 이광수가 작사하고 최고의 문인이 작곡가였던 홍남파가 작곡한 희망의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빼앗긴 민족의 한과 사람을 잘 표현했다고 하는 홍남파가 작곡한 희망의 아침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륙 이만리 대양신만리 대아세아의 여기 대공착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공착국이 아니라 대동아 공영권을 줄인 대공영권입니다. 대공영권에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만대 복누리로부터 핵심은 이거죠. 일제 식민지 지배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복누리로부터 희망의 아침이라는 거짓 희망의 선전 노래, 아주 노골적인 친일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 지배층들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의 핵심은 언제나 그렇죠. 이 현실은, 이 구조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자, 악보가 있으니까 3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이만리 대양 10만리 대아세아의 대공연권에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만대의 봉두릴 국토. 박수도 안 치는군요. 시기도 멋쩍은 그런 노래죠. 제가 어디 경제 강의를 갔더니 시작하자마자 몇 분이 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희망의 아침 그 목청껏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데 강의를 와서 친일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다 하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죠.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서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추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시고 싶은 분들은 조셔요. 컴컴해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민지 지배하에 가장 큰 그런 싸움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었습니다. 1929년 원산 지역의 3천여 노동자들이 80일 동안 싸웠던 원산 총파업이 전개됩니다. 이 원산 총파업 때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요구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깬 것은 누구였습니까? 총독부 권력이 개입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전국의 깡패들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싸우면서 깨지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민족 해방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고 해도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은 노동자들이 뭐 되겠습니까? 양반되고 치주되겠습니까? 양반되고 치주된다고 그것이 인간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은 노동자들이 똑같이 돌아가면 쌍놈 되고 소장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되 노동자, 농민이 세상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세상,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지향이 그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때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다양한 형태로 싸웠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또 이봉창 의사가 도시락 폭탄 만들라고 집어 까 던져갖고 일본 놈들 몇 명씩 죽이고 그러면서 조선 청년들의 기기가 살아있다. 요즘은 주로 도시락 폭탄이 없으니까 뭐 가스를 뿌리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 이 싸움들이 전개됐죠. 그런데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원산 지역 같이 한 지역에서 8천의 노동자들이 3천의 노동자들이 80일 동안 한 지역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전국 노동자 밀집지대에서 단결된 힘을 가지고 총파를 벌였을 때 이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향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 1924년, 이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운동 단체입니다. 조선 노농총동맹이 결성되는데 이 조선 노농총동맹의 강령 목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노동자 농민이 해방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되 노동자 농민이 해방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런 것이 20년대를 경험했던 노동자들이 지향했던 운동의 방향이었습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이 장막을 걷어내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지향했던 것이죠. 그런 20년대를 겪고 30년대 전개됐던 것이 바로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었습니다. 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도 참여했던 선배 노동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을밀대 꼭대기에 웬 여자가 오도만이 앉아있어요.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참 희한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저 안성에 그 강의를 갔어요. 이 도축장 노동조합원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50대 중반 되는 이런 분들한테 뭐 같냐고 그랬더니 오줌 누는 것 같다 그래요. 옆에 있던 사람이 급한데 저 꼭대기까지 가서 오줌을 누겠냐, 무슨 비가 새서 그거 수리해서 올라간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이 장면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밝혀진 바로 우리나라 노동자 운동의 역사상 최초로 고공농성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나와 있죠. 평양에 있는 을밀대, 언제나 1931년 5월 말입니다. 무슨 사연 때문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고공농성 1인 시위를 벌였을까요?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통 남자들의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인 남성에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도 고무신발 공장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전체 직공들이 12일 동안 죽자 사자 싸웠는데도 회사에서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 직공들이 굶어 죽기로 싸우겠다고 아사동맹을 결의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조선인 사장놈이 일본 경찰을 끌어다가 강제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간부이고 선배였던 강주룡이 어떻게 흩어진 조합원들을 묶어 세울 것인가, 어떻게 투쟁의 불씨를 살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광목을 사가지고 을밀대 부근으로 올라갔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여기서 죽는다면은 저 여자가 왜 죽었는지 알 수도 없을 것 아니냐, 죽더라도 우리의 싸움을 알리고 죽어야 될 텐데, 국리를 하는데 캄캄한 밤중에 을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다, 저기 올라가서 실컷 외치다가 죽더라도 죽어야지. 저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평소에 정자, 누대, 지붕에 사다리 놓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걸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아까 올라가 앉아있는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목매달아 죽으려고 사가지고 갔던 광목을 몇 조각으로 찢었어요. 중간을 묶었습니다. 끄트머리에 돌멩이를 매다서 집어던져 넘겼는데, 넘겼다고는 하지만은 중간으로 넘길 길은 안 나오겠죠. 귀퉁이로 넘겼을 겁니다. 여기 묶었어요. 이거를 밧줄처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냥 그 줄을 늘어뜨리면 누가 타고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5월 말이라고는 하지만 대동강변의 새벽바람이 추웠습니다. 몸이 오싹오싹 떨려왔어요. 끌어올렸던 광목을 풀어서 붕대처럼 펼쳐서 몸을 칭칭 감고 새벽을 기다리는데, 저 꼭대기에서도 또 쏟아지는 잠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을 작정을 하고 올라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새벽 찬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잠을 참을 수 없어서 저 꼭대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죽음보다도 무서운 게 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지금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죽음이니까. 그래서 무섭잖아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산책 나왔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도 새벽에 저기 산책 나올 정도 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소식을 듣고 조합원들이 몰려들어오고, 그 당시도 활동가들이 있어요. 활동가들을 쫓아왔습니다. 그 앞에서 외쳤던 골자가 이런 겁니다. 우리 평원고무공장 49명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죽기로 싸우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 임금 깎이는 거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평양에 있는 12개 고무공장 2300 전체 직공들 임금 깎이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장서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옛날 이랜드 싸움을 할 때 아줌마 노동자들한테 바로 여러분들의 싸움이 강주룡과 같은 싸움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비교하지만 해, 부담스럽다고. 우리 그냥 우리 그 직장 다시 복귀하고 임금 받고 우리 챙기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의 결과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 투쟁의 긍정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능 노동자들이,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지금도 왜
4년 가까이, 4년 넘게 또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주령의 외침은 그런 얘기였어요. 끌려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년여 비타협적인 옥중 투쟁을 벌이다가 극심한 신경쇠약 소화불량이라는 병을 얻어서 병보소 출감을 했습니다. 1932년 8월 13일 2달여 시름실 맡다가 32살 한창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주령이 이렇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살아서 해방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근 2만 명 가까운 정치 사상범들이 해방과 함께 일본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강주령 버금가는 이상가는 식민 지배에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저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 현대사가 저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배제한 역사잖아요. 해방이 됐습니다. 잘 버티다가 1945년 8월 14일 변절한 사람도 있었겠죠. 3천만 명 중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길 때 10살이었던 사람이 45년까지 버티니까 45살 중년 나이까지 버텼잖아요. 장시개명을 할 때 식민 지배하에 조선인들 80% 이상이 장시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일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시개명도 안 되면서 안 하면서 해방될 때 전날까지 버텼어요. 대단한데 하루 전에 변절을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후회를 했을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어제도 알았더라면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루치의 희망이 부족했죠. 하루치의 역사의식이 짧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침략적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친일파들이 그런 역사의식을 가르치지를 않았겠죠. 해방이 되고 노동자 농민들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친일파를 처단하고 식민지 지배 질서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많이 불렸던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 2절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강의를 듣는 동지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일제 식민 해방공원에서 많이 불렸다 그러면 유연 설명 없이 그냥 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30 전후한 노동자들 또 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과학 특강을 듣는 학생들, 그래도 좀 운동성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이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임을 위한 행진곡 만들어진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해방 공간에 많이 불렸던 해방의 노래라 그러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가 봐요. 자, 2절이 이렇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힘을 다하여 놈들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공장 정의의 손으로 탈환하여라. 제놈들의 힘이야 그 무엇이랴. 놈들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공장, 그 토지와 공장을 틀어주고 노동자 농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고 돌아났어요.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1946년 9월 10일 미군정 공보부가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 한국 통치구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자본주의가 13%, 사회주의가 70%, 공산주의가 10%. 이게 아마 노동자 농민들이 토지와 공장을 탈환해서 만들려고 생각했던 해방 공간의 부상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 사회주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어떤 상인가, 구체적인 건 다양할 겁니다만은 일단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게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해방공간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분단이 아니라 통일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또 해방공간의 중요한 과제였겠죠. 근데 임시로 구워졌던 38선이 고착되고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9월 9일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근 5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전쟁이 끝났습니다만은 분단된 저 철조망, 분단의 현대사 속에서 50년대 이승만 정권은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유리하게 헌법을 2차례나 고쳐가면서 독재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1956년 가장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조봉암이 200만 표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때 조봉암의 통일정책이 뭐냐면 평화통일이었어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국회 노선에 동조하는 빨갱이다, 조봉암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것이 이승만 정권의 정책이었어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그러다가 1960년 97만 3.15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부정선거 반대 시위대열에 참여했던 17살 김절 학생 시체가 4월 11일 미제 추르탄의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4월 혁명으로 확대됐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독재와 권위의 상징이었던 이승만 구리동상이 틀어졌습니다. 이승만 독재체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저 쓰러진 구리동상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어떤 권력도 마냥 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지는 것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4월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에서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에 막을 내렸지만은 이승만 독재체제를 뒤집어 엎어봤던 그 힘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경험한 역사의 힘이 됐던 겁니다.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할 때 일본인 2명, 만주인 2명과 함께 조선인으로는 박정희가 우등상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생 답사도 박정희가 했는데 박정희가 졸업생 답사에서 이런 요지의 답사를 했다고 그래요. 대동아 공략권의 확대와 일본 천황을 위하여 삭구라처럼 깨끗이 치겠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라고. 그런데 만주 군관학교 입학 자격은 만주 거주자였어요. 나이 제한도 16살부터 19살까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23살, 나이도 넘었어요. 만주 살지도 않고 나이도 넘었는데 어떻게 만주 군관학교 입학을 했을까요? 전해지는 얘기가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바치고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입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썼더니 박정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고소를 하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런데 출간하기 얼마 전에 만주일보에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바쳤다 하는 이런 기사가 발견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육사를 그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 특차입학을 했다가 관동원에 배속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군대 들어와서 이제 국군 장교가 되고 5.16 쿠데타를 일으켰죠. 선성장 구분별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1960년대 성장의 수치는 연평균 9.9% 넘게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농민들의 저고가 정책이 깔려 있던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열심히 져도 애들을 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부 여대에서 이농을 하기 전에 먼저 돈 벌려고 자식들을 공장으로 내보내죠. 누구부터 내보냈겠습니까? 딸들부터 내보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다가 가까스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온 이런 여자아이들이 봉제 공장 주로 가서 일을 하죠. 하루에 14, 5, 6시간씩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받은 쥐꼬리만한 임금을 월급을 자기가 쓰지도 못해요. 꼬박꼬박 시골로 내려다 보냅니다. 그럼 시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주로 어디다 썼을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딸들이 보내준 돈을 갖고 돼지 사고 그걸 종달 소로 기르고 이러면서 아들들 학교를 보냈죠. 60년대 70년대 시골 살면서 중학 고등학교 아들들 자라서 대학교까지 다닌 경우 대부분 여동생들 누나들의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아이들 중에 가끔은 시골에서 욕나는 경우도 생겼죠. 근데 요즘은 시골에서 아무리 용꿈을 꾸어도 용되기가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시골로 내려보내고 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점심 굶기는 다반사입니다. 그거를 안타깝게 여겼던 전태일이 자기도 20살 전후한 나이에 이 동생 같은 여성 노동자들 그 주인배를 좀 어떻게 가셔보게 하려고 걸어다녔어요. 저 평화시장에서부터 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종점이 미아리 고개 넘어 있었다 그래요. 지금 도봉산 및 수유리 쌍문동에 있었는데 3년여를 걸어다녔다고 그러죠.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아낀 차비를 갖고 풀빵을 사주고 짜장면을 사줍니다마는 풀빵 짜장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길지 않은 전틀의 삶의 바닥 속에서는 이런 따뜻한 그런 마음씨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더 힘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풀빵 짜장면 갖고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그 즈음에 근록신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록신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전태일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말았죠. 대구 내려갔을 때 청옥고등국민학교 1년여를 더 다녔습니다. 그 실력을 갖고 깨알같은 한자투성의 근록신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일기장 한쪽에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다면. 근데 마을에 대학교 나온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번 가서 물어봤더니 돌을 쭉쭉쭉 달아주는데 얼마나 공부가 하기가 편했겠어요. 근데 계속 가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혼자 우편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공부하던 그런 모습 자세, 참 요즘 노동자들 배워야 될 자세인데 공부들 뒤따들 안 하죠. 요즘 정보가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책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안 해요. 옛날에는 그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휘황찬란한 빛이 무성합니다. 그 안에서 어느 게 진짜 빛인지 이거 찾기가 힘들긴 힘듭니다만은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자세들은 참 적어진 거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전태일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록신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해서 바보처럼 살지 말자고 바보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찍혔습니다. 평화시장에 쫓겨났어요. 저 삼각산 및 그 교회 짓는 막노동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떠나온 평화시장이 동료들이 동생 같은 여성 노동자들 도저히 눈에 밟혀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평화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전태일 열사는 지금 시골 가서 살았다면은 청년의 회원일 나이도 아직 살아있을 그런 나이에요. 48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몇 살입니까? 63? 64인가요? 제가 그 남원에 한번 답사를 갔는데 그 마을에 아주 그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갈등 요소가 뭐냐면은 66, 67 된 두 분이 이 청년회를 떠나서 노인회로 가야 되는데 청년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청년회 회원 자격인 65살까지인데 왜 그러겠어요? 청년회 있으면 대빵 꼬북노로 살 텐데 이 노인회로 가면 어떻게 돼? 지금도 66, 67날에 가서 물 떠다 주고 담배 사다 주고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전태일이 살아있다면은 바로 시골 가서 살았던 청년회 회원일 나이겠죠. 근데
평화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삼동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실태를 조사하고 예전보다 더 빡시게 싸웠어요. 그러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 11월 13일 자기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했습니다. 근로신법을 준수하라. 근로자도 인간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면서 쓰러져 갔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죽음은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또 불붙이는 중요한 도화선이 됐죠. 그런데요, 우리가 전태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알 수 있게 된 중요한 매체는 뭐였습니까? 증언도 있었고, 이 소선 어머님도 있었고,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는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의 삶과 사상, 그 투쟁의 정신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역사가,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더라도 그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구성되지 않으면 역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경험은 기억돼야 되고, 기억은 기록돼야 되고, 기록이 재구성돼야 역사가 되는 것이죠. 1971년 박정희는 자기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했고, 75년부터는 유신헌법을 욕하고 치고 바꾸자 하는 모든 선제를 금지시키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는데,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면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1년 이상 징역을 살렸어요. 그래서 누가 감옥을 가잖아요.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 정관 폐간입니다. 누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는지도 모르게 만들었던 것이 긴급조치 9호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드러내놓고 유신 반대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술 퍼먹으면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유신에 저항한대 하면서 불렀던 흘러간 옛 노래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허무적이고 태폐적이라고 하는 사회 찬미였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단어 하나를 바꿔서 불렀습니다.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싫다. 뭐를 바꿔 불렀죠? 네,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랬는데, 사랑은 좀 쓸데가 있을 것 같아갖고 권세라고 바꿔 불렀는데, 노래가 시가 되는지 인생이 돈도 명예도 뭐 권세하고도 거리가 있게 사는 것 같긴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겪으면서는 뭡니까? 이 사랑까지도 버리고 이름까지도 버리고 살자는 맹세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유신말기를 가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도 점점 높아졌는데, 푸른 작업복을 입은 여성 노동자들 옷자락에 붉은 묻어있는 저 흔적이 뭡니까? 똥물을 퍼본 똥물 자국이죠. 인천에 있는 동일방직에는 1970년 처음으로 민주지부장이, 여성 지부장이 선출되면서 민주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8년에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중앙이 직접 개입을 했어요. 한국노총 섬유료는 상층 조직부장이 깡패 같은 남자를 동원해서 똥물을 퍼댔습니다. 대원대로 가는 여성 노동자들한테. 퍼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퍼가지고 왔던 양동이를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고무장갑을 끼고 입에다 가슴에다 쳐넣기도 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짧고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똥을 먹고는 살 수 없다. 처절한 외침이 터져나왔던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의 흔적이었죠. 이런 탄압을 받아가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을 위해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민주노조 활동을 해왔습니다. 79년에는 가발을 제조 수출하던 와이침을 싼 노동자들이
몇 달치 체불임금과 회사의 위장 폐업에 맞서서 기숙사에서 싸우다가 신민당사에 들어가서 농성을 합니다. 진압하는 과정에 21살 김경숙 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YH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투쟁의 계기가 돼서 부마 민중 항쟁이 터졌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서도 유신 반대 분위기가 들썩들썩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무마하고 진압할 것인가를 놓고 유신 권력 내부에서 강경파, 온건파가 대립을 벌였죠. 주도권 다툼입니다. 그것을 수습해 보려고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술판을 벌였어요. 그때 초청된 가수가 누굽니까? 우리 현대사 강의를 쭉 하다 보면은 신통하게도 사람들이 잘 맥락은 모르면서 잘하는 게 궁정동에서 노래 불렀던 가수 심수봉 씨가 그때 그 사람 불렀다는 거하고 나중에 6월 항쟁 때 박정철 군이 툭 치고 억했다는 억하고 죽었다는 이것들은 참 잘들 알더라고요. 수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습이 된 게 아니라 김재규가 강경파 차지철 박정희를 총으로 쏘므로써 유신 지배체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의 계기가 돼서 그것이 민중 항쟁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과정에서 위로부터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차지철 죽고 나니까 위기 불안을 느꼈던 차지철을 중심으로 한 하나 일당이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들은 80년 민주화의 봉을 짓밟는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숨지고 있을 때 광주에서는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됐고, 계엄군들이 투입돼서 엄청난 폭력, 수많은 피해 학살을 자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만들어지고 망월동이 선력화돼서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이 다 밝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이 위성TV 촬영 때문에 광주를 내려갔었어요. 민주화유공자 유족협의 회장님하고 답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갔다 왔어요. 동생은 시민군으로 참여했다 총 맞아 죽었다 그럽니다. 30여 년 동안 진상규명을 하는데 계엄군들의 잡혀간 명단이 있어요.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아간 명단이 있고 죽은 사람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혀간 명단에 있는데 보상금 받아간 명단에도 또 죽은 사람 명단에도 없는 이름들이 아직도 800여 명이나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아직도 그 죽음의 진상들이 다 규명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민들은 자유권의 발동으로 무장을 하고 계엄군들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냈습니다. 수만 명이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 모여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합니다. 근데 침묵하고 있던 보수 언론들이 광주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무정부 상태 광주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신군부의 선전이나 똑같은 거죠. 이 신문은 어느 신문이겠어요? 네, 조선일보 5월 25일자 신문인데 아직도 광주를 조선일보 1980년 5월 25일자 식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텔레비를 보는 행태가 이래요. 딱 채널을 보다가 그 방송에서 잘 만들어진 5.18 관련 다큐멘터리가 딱 방영되잖아요, 다음에. 그러면은 끄거나 채널을 돌려요. 그러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처럼 광주는 이랬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요? 툭 하면은 군복 입고 가스통 들고 들이닥치는 이런 짓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의 문맹자라고 부릅니다. 광주는 5월 27일 도청이 함락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광주를 80년대 내내 민주화운동에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저수지 샘물 노릇을 했죠. 새로운 운동을 모색해 나갑니다. 그런데 신군부 보수 언론들은 전두환 대통령 만드는 작업을 착착 진행했어요. 인간 전두환 이해관계 매제가 남을 주기 좋아하는 성격. 작은 글자는 보기도 전에 좀 큰 활자만 보다 이미 머리가 뜨끈뜨끈해, 지끈지끈해. 머리를 만져보면 벌써 열이 나서 그냥 있으면 이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뚜껑 열릴 것 같은 화가침입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참 수가 없으니까 술을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술을 마신다고 잊을 수가 없잖아요. 광주의 아픔을 보여주는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전국은 광주에서 그렇게 총 들고 싸우다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전국은 침묵으로 방조한 방조자들 아닌가, 간접 공범자들 아닌가. 미안할 때 화가 나면 화가 더 나가죠. 술도 더 또 먹게 돼요. 그러면서 광주를 생각하면서 민중가요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흘러간 옛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이런 축축 처지는 노래 갖고는 힘을 낼 수 없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81년 8월 여름부터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목숨 잃은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 활동을 같이 하다 70대 말 사고로 먼저 죽은 후배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넋풀이 노래굿을 한판 벌이자 노래굿을 준비했어요. 82년 2월 달에 이 영혼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만은 노래굿은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공연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때 노래굿을 위해서 준비했던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뭘까요?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민중가요집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직접 악보를 그렸습니다.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민중가요집에 김정일 작사, 김정일 작곡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노랫말을 백규환 선생의 시 구절들을 노랫말로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백규환 시, 김종육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백규환 선생의 시 가운데서도 남녘의 춘꾼에게 보내는 맵비나라는 장시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따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시여 민중의 배짱에 풀을 질러라. 꽹새는 갈라쳐 판을 열고, 장고는 몰아쳐 때를 모으고, 징은 세려쳐 길을 열고, 북은 후려쳐 저 분단의 벽